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이지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요. 여러분이랑 같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또 그리고 TV에서 아주 자주 쓰이는 외래어 10단어 같이 한번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강의자로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자로요. 네, 오늘 여기 있는 10단어 여러분이랑 같이 그냥 쉽고 재미있게 의미 파악 좀 해보려고 합니다. 브런치, 유네스코, 펜트하우스, 로스쿨, FDA, 인터폴 CG 젠더리스 플랜테리어, 덕후까지 해서 요즘 자주 쓰이는 10단어 여러분이랑 좀 알아보려고 하고요. 역시나 부담없이 재미있게 그냥 즐기시면서 들으시면 내 교양, 내 품격이 조금씩 금방금방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장 가볼까요? 다음 장이요. 네, 사진이 있습니다. 배고프신 분들은요, 이거 보시면 먹음직스럽다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여기 어떤 음식들이 있죠? 네, 토스트도 좀 보이고요. 과일도 보이고요. 마실 것도 좀 보이고, 과일 같은 것도, 과일, 여러 가지 과일들도 있네요. 자, 요렇게 차려진 식사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죠? 양식? 네, 다음 장 가볼까요? 네, 여러분이랑 오늘 첫 번째로 나눠볼 단어는요, 바로 brunch예요. 우리나라에 이 브런치라는 게 들어온 지 꽤나 됐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브런치라는 말을 사람들이 점점 많이 쓰고 있죠. 이 브런치가 뭐냐? 우선 가장 쉽게 이야기하려면 가장 아래쪽 보시면은요. 영어로 아침은 breakfast고요. 점심은요. lunch예요. 이 두 개를 합쳐서 앞에 있는 br이랑 unch 따서 brunch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죠? 아점이에요. 제가 그래서 위쪽에 보면 설명에 아침과 점심 사이의 식사를 아점이라고 표시해놨어요. 그럼 브런치가 아점이다. 1차적으로 보면 브런치가 아점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전장에서 봤던 사진의 느낌은 어땠습니까? 여기 멸치볶음 깔리고 김치 깔리고 순두부찌개 나오고 백반에 고등어구이 나오는 한식 느낌이 아니었죠. 네, 맞아요. 원래는요, 이게 아침과 점심 사이에 먹는 식사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아점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죠. 서양식의 아침과 점심 사이의 식사. 이거를 사실 3시나 4시, 그러니까 점심과 저녁 사이에 먹어도 이런 식으로 준비된 서양 사람들이 아침과 점심 사이에 먹을 법한 이런 음식들을 브런치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브런치 카페라든지 어디 가서 브런치를 먹었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젊은 여자분들이 많이 하는데요. 첫 번째 뉴스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엄마와 옥상에서 브런치 먹었대요. 그럼 뭘 생각하시면 되죠? 엄마랑 같이 옥상에서 고등어구이 먹은 게 아니고 그죠? 토스트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치즈라든지 양식을 먹었다. 이탈리아 감성으로 브런치였대요. 라는 기사도 있었고요. 이탈리아에서 먹는 그 느낌. 크로아상으로 홈 브런치 메뉴 만들기. 뭐죠? 집에서 브런치 메뉴 만들어서 이렇게 예쁘게 세팅해서 사진도 찍고 그것도 먹는다는 이야기고요. 어디가 브런치 카페 맛집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브런치 카페에 가서 브런치를 먹었어요 하고 사진도 참 많이 올리고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요. 한식으로 브런치를. 어떤 느낌이에요? 네. 브런치 원래 이 말의 의미를 파고들다 보니 아침이랑 점심 사이에 먹는 건데 왜 브런치를 다 서양식으로만 하지? 한식으로도 브런치 느낌을 내자. 이쁘게 세팅을 해서 한식으로 브런치를 먹어보자. 요런 이야기들도 생기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브런치라고 하면 어떤 느낌 가지시면 될까요? 네. 이 브런치를 양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원래는 아점에 먹는 건데 양식으로 아점을 먹는 게 브런치다. 요 정도 괜찮을까요? 요 정도 하고 두 번째 단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요. 자, 두 번째 단어는요, 유네스코이고요. 유네스코는 모두 다들 들어보신 말씀이실 거예요. 유네스코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유네스코 그거 세계 문화 유산 이런 건가?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맞아요. 이 유네스코가 다 영어로 된 약자인데요. 이게 좀 길어가지고 말씀을 안 드리려고 제가 밑에 처음에 썼다가 강의 자료에서 드러냈어요. 자, 유네스코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기록들을 남기고 또 자연을 보존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역사도 있고 역사적인 건축물 같은 것도 지었죠. 이 유네스코에서 인류가 나라로 나뉘어 있지만 우리를 전체 하나 인류로 봐서 각 나라의 문화라든지 기록물, 자연환경 같은 거를 후세에게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거 지정해서 우리 보호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단체가 바로 이 유네스코예요. 그래서 문화나
자연을 세계 유산으로 지정한답니다. 너네 나라에 있지만 요거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거니까 보호해줘. 요런 느낌이에요.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천 갯벌이요.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전하는데 힘이 실린대요. 인천 갯벌이 그렇죠. 뭐 인천뿐만 아니라 서해안에 있는 갯벌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갯벌이 잘 드러나는 데가 흔치 않다고 해요. 그래서 뭐 옛날 때 그런 얘기도 있었죠. 인천에서 갯벌 흙 퍼다가 프랑스에서 화장품 병에다가 넣어서 엄청나게 비싸게 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인천 갯벌 자체를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하는 거고, 이게 보니까 등재 신청한 지 10년 넘었대요. 그래서 작년에 마지막 평가를 했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돼서 요것도 아마 인천 갯벌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 유네스코 유산이라고 하면 종류가 이것저것 있어요. 보면요, 우리나라에는 세계 그냥 유산으로 지정된 녀석이 14개가 있대요. 뭐 유명한 거 보면요, 석굴암 있고요. 또요, 종묘 뭐죠? 종묘 거기 뭐 어디 약국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종묘는 그죠? 우리 조선시대의 왕들의 위패가 모셔진 곳이 바로 종묘죠. 조선시대 일대왕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영 쭉 있는 데가 종묘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 뭡니까? 사극 보면 뭐 종묘 사직을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바로 종묘인 거고요. 그 옆에 보면 해행사 장경 판전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팔만대 장경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총 14개가 우리나라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뭐 기록유산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훈민정음 또 뭐 동의보감 같은 게 지정되어 있고요. 무형문화예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문화를 잘 담고 있는 것들이래요. 뭐가 있냐면 판소리, 강강술래 같은 것들,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들. 근데 요새 강강술래 이런 건 너무 안 해가지고 보호하기는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생물권 보전지역이라고 해서 제주도와 설악산 등까지 있다. 그래서 유네스코 얘기 나오면, 아니면 우리가 뭐 여행 가서 이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다 하면 이건 진짜 역사와 문화를 잘 담고 있는 거구나, 내지는 자연경관이 굉장히 특수하고 빼어나구나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가볼까요? 네, 다음 장에는 정오의 사소함이 나오죠. 제가 매주 말씀드리는데요. 잠깐만 말씀드리면, 제가 월화목금 여러분께 개인 카카오톡 메시지로 한 8분에서 10분 정도 되는 뭐 기본 상식이라든지 소양, 뭐 가끔 영어와 관련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녹음해서 개인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려요. 이제 얼마 안 남은 올림픽, 또 이제 시 읽으면서 시 감상도 좀 해봤고요. 바이올린이 어떤 악기인지, 호주가 어떤 나라인지, 나이팅게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면 서양 고전 소설이라든지 팝송 같은 거 어떤 가사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거 같이 주기적으로 이야기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여기 밑에 있는 전화번호나 밑에 댓글 링크 통해서 가입해 주시면 좋겠고요. 유료입니다. 다음 장 가볼게요. 자, 다음 장에 있는 단어는요, 펜트하우스예요. 자, 여러분, 펜트하우스 딱 떠올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드라마가 떠오르십니까? 네, 맞아요. 저는 이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유명하다는 이야기는 들어봤고, 또 그냥 시간 보내기에 참 재미있다라는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한 번도 보지는 않았어요. 뭔가 이제 TV 돌리다가 나오면 뭔가 화면에서 벌써 주인공이 막 화가 나 있고 막 소리 지르고 있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이러고 넘겼었는데, 알고 보니 굉장히 인기 있는 드라마라서 벌써 1, 2, 3까지 나왔대요. 벌써 3편인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이 펜트하우스가 뭐냐? 옥상에 있는 가옥이에요. 옥탑방? 그것도 펜트하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옥상에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 느낌은 뭐냐면 좋은 빌딩 위에, 옥상 위에 아주 좋게 고급으로 지어놓은 주택들을 펜트하우스. 뭐 예를 들면 1층부터 뭐 30층까지는 3개의 세대가 삽니다. 101호, 102호, 103호, 201호, 202호, 203호. 근데 펜트하우스는 혼자 살아요. 엄청 크게 지어놓고. 그 느낌이 펜트하우스고, 그래서 제가 펜트하우스 그 드라마 설명 보니까요, 채워질 수 없는 일그러진 욕망으로 집값 1번지, 교육 1번지에서 일어나는 어쩌고저쩌고 무슨 일이래요.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서 일어나는 뭔가 일들을 다룬 거구나. 그래서 쟤들이 맨날 싸우는구나. 뭐 이런 느낌으로 펜트하우스를 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펜트하우스가 나온다 그러면 그냥 예전에 빌라 4층 위에 있던 옥탑방 같은 거
그런 느낌 말고 큰 건물 위에 있는 아주 좋은 집들이 펜트하우스더라. 그 밑에 볼게요. 줄줄이 매물로 나온 주상복합 펜트하우스 비쌀까요? 쌀까요? 비쌉니다. 어떤 빌라에서 엄청나게 비싼 빌라가 아니죠. 어떤 아파트에서 40평짜리가 뭐 40억인가에 거래됐대요. 근데 그 뉴스가 이게 진짜가 아니고 사실은 펜트하우스 거래가 40억이었어요 라고 기사가 나왔었고요. 고급 빌라 사는 스타들 최고 플렉스는 펜트하우스래요. 자, 여러분 플렉스 뭐죠? 플렉스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적이 있는데 까먹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냥 그런 거예요. 약간 돈 자랑? 아니면 그냥 돈 막 쓰는 거예요. 돈 막 써 버리는 거. 그런 걸 플렉스라고 하죠. 그래서 엄청나게 비싼 시계를 산 다음에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플렉스 돈 팍 써버리는 거다. 내지는 돈 자랑하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다. 우리 펜트하우스까지 알아봤고요. 뒷장 가볼까요? 뒷장입니다. 네, 뒷장에는요, law school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저 영어 공부해보신 분들은요, law school 뭔지 잘 알고 계시죠? 한국말로는 law school이라고 해요. 이거 law 하면은 법이고요. school 하면 학교예요. 법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는 변호사다, 판사다, 검사다가 되려면 뭘 해야 됐죠? 무조건 사법 시험에 통과를 해야죠. 1차, 2차 보고 3차에서 면접까지 본 다음에 성적에 따라서 판사를 지원하거나 검사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변호사가 되죠. 그리고 이분들이 사법연수원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연수를 끝마치고 나와야 비로소 판사로 임용되든 검사로 임용되든 변호사가 되든 할 수가 있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죠? 그게 벌써 한 얼마나 됐을까요? 16년 전 제가 대학교에 처음 들어갔던 게 2005년이었는데요. 2005년부터 이제 로스쿨 만드는 작업을 한다고 2005년이 마지막이었나 2005년에도 안 뽑았나 해서 법학과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4년 교육 안에 법학과 자체가 없어지고 로스쿨이라고 해서 대학교 4년 졸업한 친구들을 대학원에다가 로스쿨이라는 데를 모아놓고 거기서 공부를 한 다음에 변호사 자격시험을 보게 해서 변호사를 되게 만든 거죠. 원래는 그랬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 변호사다 그러면 와 엄청 대단하고 되게 희귀한 직업이었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면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런 데는 사법시험에서 한 해에 100명도 안 뽑았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뽑는 인원을 점차 늘리다가 요즘 같은 경우는 이 로스쿨이 도입되고 나서 1년에 1,500명씩을 뽑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1,500명이면 10년이 지나면 변호사가 15,000명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변호사 숫자가 되게 많아졌어요. 변호사 숫자가 많아지면 뭐가 좋을까요? 그죠? 우리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간단한 법 관련된 일을 누구한테 맡기려고 해도 엄청나게 비쌌었는데 변호사 숫자가 많아지면 그죠? 좀 서로 경쟁하니까 많이 싸지겠죠.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시작한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 고시낭인이라고 해서 나 사법고시 붙을 거야. 그래서 저기 신림동 고시촌에서 5년이고 7년이고 10년이고 공부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남들 취업할 시기에 취업시기 놓쳤으니까 사람이 이제 살아가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 것도 맞고 국민들한테 법 서비스를 조금 더 싸게 할 수 있게 해주자라고 해서 로스쿨이 도입이 됐고요. 밑에 한번 볼게요. 2022년 로스쿨 입시생들의 모의고사. 이제 로스쿨 서로 들어가려고 경쟁하고 있는 거고요. 로스쿨 학자금 대출이 얼만데 점점점이라고 나왔어요. 로스쿨이 좀 비싸대요. 그래서 예전에는 고시낭인이 있었을지언정 돈이 없는 사람도 열심히 공부하면 변호사나 판사, 검사가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요. 기본적으로 로스쿨 가려면 돈을 내야 됩니다. 비싸요. 그리고 그 밑에 볼게요. 변호사 수가 10년 새 3배로 늘었답니다. 무한 경쟁 속에 소득 격차 갈수록 눈덩이래요. 그러니까 변호사 수가 10년 사이에 3배로 폭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잘 버는 변호사들은 여전히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지만 못 버는 변호사들은요, 돈을 굉장히 못 버는 거예요. 사건 수임이 안 됩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예요. 이혼할 때 저한테 맡겨주세요. 저요? 형사사건 전문가요. 해도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밑에 볼게요. 변호사 3만 명 넘어섰다. 대중화 시대 넘어서
홍수 사태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고요. 가장 밑에는 커피 한 잔 값에 상담해주는 사람도 나타났답니다. 월 평균 1.26건밖에 수임을 못한다고 해요. 변호사들이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측면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변호사 가격이 싸졌으니까 좀 좋아질 수도 있고요. 싸졌다고 다 좋은가? 뭐 해서 사법고시를 다시 부활시키자. 아니면 로스쿨 제도를 계속 가자.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로스쿨만 있어요. 사법시험 같은 건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돈 아예 없으면 로스쿨 가서 변호사 되는 일이 막 쉽지만은 않겠죠. 그랬었는데 요건 이제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좀 의견이 갈릴 것 같아요.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네. 다음 장에는 FDA가 나왔고요. 로스쿨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리자면,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주변에 보면 변호사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네. 이 로스쿨이라는 게 생기면서 변호사가 되는 게 예전보다는 그래도, 물론 힘들지만 조금 더 수월해진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변에 변호사가 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FDA는요, 요새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보느냐? 코로나 백신 관련된 뉴스에서 FDA를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FDA가 뭐예요? FDA는요, 이게 가장 밑에 써 있어요.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이라고 써 있는데, food는 음식, 그리고 drug 하면 약이에요. Administration 정부 부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식과 약에 관련 정부 부처. 우리나라로 치면요, 식품의약청, 안전처라고 해서 식약처라고 있죠.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식품과 의약품의 안정성에 대해서 검사하는 미국 식품의약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FDA 승인을 받았네, 말았네. FDA 승인 받으면 미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거죠. 못 받으면요, 미국에서 판매가 안 돼요. 효과가 있다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밑에 보면요, 화이자, FDA와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한답니다. 부스터샷 한번 다뤘었죠. 한 방 더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다가 또 화이자를 맞는다든지, 화이자를 2방 맞았는데 3방 맞는다든지 해서 한 번 더 맞아서 백신의 예방률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논의한다고 하고요. 델타 변이 확산에 FDA에 백신 정식으로 승인해달라는 요구들이 쇄도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FDA 보면 뭐 하면 돼요? 미국에서 얘들이 승인해주면 괜찮은, 오케이 되는 약이구나. 마지막에는요, FDA 승인을 목마르게 기다리는 5가지 신약 이런 기사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께 여기서 드릴 수 있는 힌트가 하나 있어요. 자, 우리가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약국에서도 일반 의약품이나 전문 의약품 같은 걸 우리 그 처방전 받아오면 팔죠.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녀석들이 있어요. 이거는 처방전 없어도 팔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비타민 성분이 들어간 아니면 어떤 홍삼 성분이 들어간 이런 게 이제 건강기능식품이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건강기능식품을 드시고 계신데, 이 건강기능식품을 시장에다가 팔려면 우리나라의 식약처라는 곳에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식약처에서 승인을 어떻게 내주냐? 이거 먹어도 된다, 안 된다로 승인을 내줘요. 그러니까 전문의약품, 일반 의약품 말고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이거 먹어도 돼요, 이거 유해한 물질 안 들어있어요라고 승인을 내줍니다. 근데 이걸 광고할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 식약처 인증 받았어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믿죠? 이거 예를 들면 고혈압에 좋아요? 식약처 인증 받았어요 하면 사람들은 고혈압에 좋은 줄 알고 사서 먹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식약처에서 팔아도 됩니다를 인증을 해준 거예요. 고혈압에 당뇨에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인증해 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좀 몸에 안 좋은 게 있으면 건강기능식품 찾으시기보다는요, 귀찮으시겠지만 병원 가셔서 처방받은 일반 의약품이나 전문 의약품을 드시는 게 맞아요. 그죠? 그거는 식약처에서 어떻게 테스트하냐면, 이게 고혈압 약이에요. 그러면 고혈압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주변 사람들이 식약처 인증받았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건강기능식품은 인증이 그냥 팔아도 된다, 이다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이요. 네, 다음 장에는 여러분 인터폴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인터폴?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가르쳐 드리는 단어들 중에서는요, 어떤 단어와 단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덥죠, 여러분? 네, 저도 더워가지고 에어컨 좀 켜겠습니다. 네. 왜냐면 에어컨 소리 때문에 이 소리가 묻힐까봐 제가 늘 에어컨을 안 틀고 하는데, 이번 주에는 특별히 좀 많이 더운 것 같아요. 인터폴, 이건 역시도 단어와 단어가 조합이 되어 있어요. 제가 좀 더 가까이서 말할게요. 자, 인터 하면 제가 예전에 여러분께 그 친절한 대학 채널에서 강의할 때 뭔가 이제 나라와 나라 간에 이어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international이라고 한 단어도 나왔었죠. 자, 나라와 나라 간에 뭔가 이제 이어지고 연결된 느낌이고, 폴은요, 우리 경찰이 폴리스죠. 그래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경찰 조직이 바로 인터폴입니다. 그래서 이 인터폴이라고 하면 국제형사경찰기구라고 해요. 그럼 인터폴이 뭐죠? 네, 밑에 한번 볼게요. 국외 도피사범 445명 신규로 인터폴의 적색수배를 조치했대요. 이 적색수배 내려지면요, 그 사람이 이제 그 나라에서 보이면 잡아다가 뭐 또 절차가 있겠지만, 우리나라랑 협정이 맺어진 국가라면 범죄인 인도 조약을 통해서 그 나라에서 잡아서 우리나라로 넘겨줘요. 그러니까 인터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랬대요. 인터폴이 없으면 범죄자가 다른 나라로 도망가요. 있는 사람 잡아놨어요. 그래도 두 나라 사이에 조약이 없기 때문에 뭐 외교 채널을 통해서, 외교부를 통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이렇게 해야 데려올까 말까였는데, 인터폴이 생기면서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미국에서 범죄 저지르고 한국으로 도망왔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적색수배했어요. 이 사람 보이면 좀 잡아놔. 그러면 우리나라 경찰이 잡아지면 인터폴이 연락합니다. 잡았어. 그럼 미국에다가 미국으로 넘겨줘. 그러면 넘겨주는 경우들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는 물론 지금도 뭐 제가 그 막 인터넷 글 같은 거 이제 관련해서 읽어보니까 지금도 해외로 도피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막 여권도 바꿔치고 뭐 이 범죄인 인도조약 없는 나라로 가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잡혀서 온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이 이거 강원랜드에서 현금 절취했던 피의자, 국적이 페루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잡혀서 인터폴 공조로 국내로 송환됐대요. 국내에서 저지른 벌은 국내 법으로 그 사람 처벌해야 우리나라 국민들도 훨씬 속 시원하고 맞겠죠. 백신 사기급 중에 인터폴이 비상이 걸렸다고 하고요. 실제로 인터폴이 중국과 남아공에서 코로나 위조 백신 판매한 일당을 적발했다고 해요. 이거 이제 백신 구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구나. 인터폴, 국가와 국가 간에 연결되어 있는 경찰이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다 하고요.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이요. 네, 다음 장에는요, CG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자, 여러분, CG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네. 옆에 제가 컴퓨터 그래픽이라고 해놨죠. CG 하면 저는 이제 영화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사람들이 멋들어진 영화를 보고, 야, 이번 영화는, CG가 진짜 예술이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뭐가요? 컴퓨터 그래픽입니다. 자, 컴퓨터로 그래픽을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예를 들면, 전쟁신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10만 명이 싸워야 되는데 10만 명 엑스트라를 동원하자니 너무 비싸요. 그래서 컴퓨터로 사람들이 그려넣는 거죠. 그리고 뭐 우주랑 관련된 거, 우주로 우주선을 쏘아 올릴 순 없잖아요. 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처리합니다. 심지어 가장 아래부터 먼저 해볼게요. 영화 기생충의 부잣집 2층은 CG래요. 컴퓨터 그래픽이라고 합니다. 기생충 보셨습니까? 저는 이 기생충을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봤어요. 본지 뭐 오래되진 않았어요. 한 달? 생각보다 저는 이제 기생충을 보기 전에 사람들이 기생충 보면 기분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좀 불쾌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기분 불쾌하게 뭐할로 내 2시간 아깝게 영화를 보냐라고 생각하다가 봤더니 재밌더라고요. 뭐 그렇게 막 불쾌해지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근데 전 이거 보면서 CG라는 생각은 아예 한 번도 못 해봤고, 그래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고 상까지 받은 영화인데 나오는 사람도 몇 명 없죠. 그리고 계속 대부분 집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작비도 얼마 안 들고 역시 봉준호 감독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여기도 CG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여기 찍을 때 마당이랑 1층만 있고 2층 집은 다 컴퓨터 그래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당에 심어져 있는 나무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다 컴퓨터 그래픽이었고, 하늘 색깔도 다 컴퓨터 그래픽이었대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이 컴퓨터 그래픽이 영화, 드라마 할 거 없이 정말 넓은 분야에 쓰입니다. 마치 우리가 뭐
첫 번째 줄 보면요. CG와 연기력의 승리, 영화 승리호라고 되어 있는데 전 아직 승리호 안 봤어요. 이게 이제 우주 공간에서 펼쳐지는 그런 건데 요런 영화에만 우리가 CG가 사용될 줄 알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다. 그 아래는요. 요새 이런 것도 있대요. 불의의 사고로 떠난 브라이언, 그리워하는 팬들을 위해 최첨단 CG로 그러니까 그 분노의 질주라는 영화 시리즈가 있어요. 근데 여기 처음쯤 나왔던 그 영화 배우가 있는데 그 영화 배우가 한 10년 전에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근데 팬들이 그 사람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랑 똑같이 생기게 CG를 만들어서 아예 등장을 시켜버릴 정도로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그래픽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3개밖에 안 남았는데 강의 진행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죠? 자, 이번 장에서는요, 우리가 genderless라고 하는 단어를 좀 알아보려고 해요. 젠더라고 하는 단어가 뭐죠? 이거 우리 입국심사서 볼 때, 젠더라고 써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별을 나타냅니다. 가장 아래부터 보면요, 젠더는 성별을 나타내고요. 또 어떤 거 단어 뒤에다가 less 붙여서 less를 붙이면요, 무엇이 없다라는 뜻이 돼요. genderless 하면 성별이 없다는 뜻이 돼요. 여러분 성별 없는 게 뭐가 있어요? 요게 특히나 성별과 상관없는 패션 아니면 어떤 문화적인 것에서 이 말이 쓰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우리 옷 사러 갔는데 이거 남성용 맞아요. 그러면은 주인분이 그거 남녀 공용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 있죠. 네. 그래서 요새 이 젠더리스라고 하는 게 패션 또 뷰티 업계에서 굉장히 큰 화두라고는 하더라고요. 젠더리스 패션은 이제 숙명이래요. 숙명? 요건 참 오바인 것 같기는 하지만 젠더리스 패션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예를 들자면 남자가 여성이 입을 법한 옷들을 입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자들이 입을 법한 남자 아이돌이 배꼽티를 입었대요. 이건 좀 별로긴 하죠. 근데 그렇지만 좀 독특하고 튀려고 하는 거지만 이렇게 시간이 가다 보면 뭔가 남성과 여성의 옷차림의 경계가 점점 없어질 수 있겠죠.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좀 젊은 친구들이 보면 저 사람은 좀 틀에 박혀 있는 꼰대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법한 생각이기도 해요.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각자 성에 맞는 요새는 이런 말 하면 큰일 나죠.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이런 말 하면 큰일 나요. 그죠? 근데 좀 어느 정도 좀 맞추는 건 또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어쨌든 근데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까요. 에어로케이 젠더리스 유니폼 새바람이래요. 에어로케이라고 하는 새로운 항공사가 저가항공사가 나왔는데 젠더리스 유니폼을 입었다? 예전에는 여성분들이 물론 바지 유니폼도 많이 입으셨지만 남자, 여자 승무원 할 거 없이 똑같은 비슷한 옷을 입힌다. 그게 새 바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나쁠 것 같지 않고요. 젠더리스 향수 브랜드가 있대요. 이게 남성 향인지 여성 향인지.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향수 같은 건 좀 겹쳐져도 될 것 같기도 해요. 남자 있잖아요. 멋있는 이탈리아 남자처럼 머리 딱 넘기고 수염 팍 입고 남자한 향기 말고 좀 남녀 구분이 좀 민감하지만 좀 그래도 좋은 향기 요런 거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젠더리스 세상 남자가 화장하는 게 어때서? 제가 없어지고 있죠? 네, 물 한잔 하려고 하는데 남자가 화장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TV에서는 남자들이 화장 정말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요새 보면요. 남자들 눈썹 문신한 사람들 정말 흔하게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제 주변에 정말 많고 저도 한 5번 넘게 눈썹 문신해라라는 이야기들을 친구들한테도 많이 들었고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어요. 제가 눈썹이 그렇게 진한 편이 아닌데 어쨌든 제가 수없이 오랜 시간 동안 카메라 앞에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카메라에 노출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눈썹을 더 짙게 하면 더 잘생겨 보이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들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고민을 좀 해봤었는데 저는 이제 이거 강의를 쉬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거 눈썹 문신하면 최소한 1, 2주 정도는 짱구처럼 하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당분간은 할 생각이 없어요. 그냥
뭐 이렇죠. 내가 잘생겨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눈썹 문신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을 것 같아라고 이제 제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것도 어떻게 보면 화장의 일종인 것 같고요. 저도 여러분 앞에서 이거 아무것도 안 바른 것 같지만 선크림 바르고 해요. 네, 요거 바르면, 선크림 바르면 그래도 얼굴 톤이 좀 일관돼서요. 그래서 뭐 눈썹 문신을 한다거나, 어른들도 많이 해요. 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부사장님도 눈썹 문신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됐던 적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흔하게 하는 거. 근데 이제 아이라인을 그린다든지 립스틱을 바르다든지, 아니면 여기 그 뭐라고 하죠 이거? 쉐도잉 같은 거 하는, 쉐딩이라고 하죠. 쉐딩 같은 거 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그러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네, 뭐 이거는 그냥 저는 자기 맘이라고 봐요. 뭐 남한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뭐 하실 분들은 하시고요. 뭐 저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거 한다고 해도 뭐 더 나아질 거 없을 것 같기 때문이고, 아래편에 보면 유통가해부는 젠더리스 열풍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아이템들, 뭐 어떤 입는 옷들, 또 화장품들 같은 게 남성과 여성의 경계가 좀 없어진다라고 하고 있고요. 저도 사실은 화장품 하면 남성 전용 화장품보다 뭔가 여성 전용 화장품이 내 피부에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젠더리스라고 한다. 알아두시면 좋겠고, 다음 장 가볼게요. 자, 여러분 이게 뭐 호텔인지 뭐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호텔처럼 보이죠? 호텔 레스토랑 같이 보이는데, 여기 기존 호텔 레스토랑보다 뭐가 많은 것 같아요? 풀이 많죠? 네, 요렇게 요즘 우리가 어떤 매장에 가보면 백화점 안에 있는 매장이지만 풀이 많아요. 어떤 카페 가보니까 또 풀이 많아요. 음식점에도 그렇고요. 어떤 뭐 옷 파는 데인데도 풀이 많아요. 요런 것들 우리 뭐라고 하죠? 다음 장 가볼까요? 네, 요런 것들 플랜테리어라고 해요. 자, 우리가 영어로 플랜트라고 하면 식물을 나타내고요. 인테리어 하면 우리, 맞아요, 그냥 한국말로 인테리어를 나타내죠. 그래서 플랜트, 식물을 가지고 인테리어 하는 걸 플랜테리어라고 해서 우리가 신조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밑에 뭐 써 있습니까? 식물을 활용한 실내 인테리어예요. 실제로 저도 플랜테리어 했습니다. 요거 돈나무, 그리고 요거 야자, 그죠? 그래서 요건 제가 선물 하나 받은 거고, 요거는 산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 둘이 잘 안 죽고 잘 키우고 있고, 요쪽에 있는 건 다 이제 조화예요. 다 조화들인데, 제가 사실은 이제 요거를 플랜테리어를 처음부터 했었어요. 이거 제가 2년 6개월 전에 친절한 대학 처음 오픈했을 때부터 옆에다가, 그땐 남천이라고 하는 풀을 갖다 놓고 찍었었어요. 그래서 제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좀 이제 45세 이상의 어머님들이 아버님들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좋아하셨던 것 같고, 저도 실제로 이제 초록초록하니까 다른 강의실이랑은 좀 차별화되고 좋아서 제가 조만간 이사 갈 거거든요. 또 이사 가면 어떻게 좀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기도 한데요. 요즘 이 플랜테리어 정말 인기 많고 대세예요. 그래서 이 플랜테리어만 하시는 전문가분들도 많아요. 불러다가 꽃으로 좀 키워주세요 하면 실내에서 잘 안 죽고 또 보기 좋은 녀석들로 이렇게 좀 해줘요. 밑에 볼까요? 초록의 힘 플랜테리어. 초록의 힘이래요. 저도 초록색 보면 참 좋고요. 다만 제가 이제 저희 집에는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는 딱 보이거든요. 여기 강아지 밥을 딱 주면 밥을 다 먹을 때쯤 되면 밥을 또 주고, 물도 다 먹을 때쯤 되면 물도 또 주고, 털이 자라면 깎이고, 털 깎이러 가면 예방접종을 하고, 그래서 예방접종하면 강아지를 키울 수가 있어요. 눈에 딱 보이니까. 근데 이 식물 같은 경우는 어느 날 갑자기 말라요. 그럼 물을 줘요. 안 살아나요? 밖에 내놔요. 바람도 쐬어줘요. 그래도 안 살아나다가 꾀꼬닥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저한테 큰 경우는 실제로 요거 키우는 게 약간 좀 힘들어요. 그래서 요 녀석들도 키운다고 이제 주말에 일주일에 한 번씩 문을 다 열고 환기시켜 주기는 하는데, 요것도 이제 잘 키우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밑에 보면 댕댕이, 냥이 안 부러운 플랜테리어. 댕댕이 뭐예요? TV에도 요새 이렇게 많이 쓰던데, 댕댕이는 강아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왜 댕댕이가 됐을까요? 자, 여러분 글씨 잘 보시면요, 우리 멍멍이 있잖아요. 멍멍이, 멍자를 미음을 이렇게 쓰다가 잘못 썼어요. 디귿이랑 하면 댕이 되죠. 그래서 댕댕이가 된 거예요. 고양이는 그냥 냥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강아지랑 고양이 키우는 사람도 많지만 식물 키우는 사람도 많아요. 또 밑에요, 우리 집 작은 정원 플랜테리어. 조화, 인조나무를 활용한 플랜테리어도 있다고 하고요. 어떤
옷 파는 매장에서 플랜테리어 컨셉으로 새 단장했다고 합니다. 식물 킬러도 문제없는 플랜테리어. 식물 킬러 뭐죠? 네, 저보다 꽃을 더 자주 죽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디다가 이제 결혼한다 그래서 신혼집에다 꽃 같은 거 선물해주면 금방 죽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문제없이 잘 키우는 플랜테리어도 있다. 요 정도고요. 다음 장 가볼게요. 네, 다음 장은요. 오늘 마지막 단어고요. 오늘 마지막 단어는요. 오타쿠예요. 한국말로는 보통 오자를 빼고 덕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덕후가 뭐냐? 한 분야에 몰두해서 전문가 이상의 열정과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덕후라고 해요. 그래서 이 덕후라는 말이 쓰인 지 꽤 오래됐는데 한 15년 전쯤에는요. 오타쿠라고 하면 부정적인 의미였어요. 뭔가 사회와 단절돼서 본인이 좋아하는 일, 본인의 취미, 뭐 예를 들면 이 오타쿠가 처음 시작된 게 일본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하나에 빠지면 엄청 몰입 많이 하잖아요. 장인 정신을 가지고. 그런 것처럼 뭐 예를 들면 일본 애니메이션이 너무 좋아요. 만화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그것만 엄청 보는 그런 느낌. 게임이 너무 좋아요.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친구도 안 보고 요런 느낌이 오타쿠였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TV에서 어떤 취미 활동을 깊숙이 하는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보여주면서 덕후라는 말이 지금은 사실 그렇게 부정적이지도 않아요. 뭐 예를 들면 밑에 한번 볼까요? 디즈니 덕후 어떤 사람이요? 언젠가 거기에 출연하는 게 꿈이래요. 디즈니 덕후 뭐예요? 디즈니사에서 만든 만화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미키마우스 너무 좋아. 10번씩 봤어요. 막 집에 미키마우스 엄청 많이 사다 놓고 또 뭐 인어공주 너무 좋아요. 그 우리 겨울왕국 Let It Go 이거 디즈니 거 맞죠?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 덕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빠 보입니까? 밑에 한번 볼게요. 과자 덕후들이 알아야 할 슬픈 소식. 뭘까요? 과자 가격이 오른다고 하고요. 밀리터리 덕후들을 위한 드론이 몇 가지 있대요. 밀리터리 덕후는 뭐냐면 군대 용품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쓰는 뭐 반합 있죠? 밥 먹는 거 그런 것도 모으고 군복도 모으고 뭐 이 총은 종류가 어떻고요. 이건 탱크가 뭐고요. 이건 헬리콥터가 뭐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밀리터리 덕후라고 하고요. 특히나 요즘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성공한 덕후 어떤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줄여서 성공한 덕후라 성덕이라고 해요. 성덕. 성공한 덕후. 내가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디즈니 아까 디즈니 덕후 예를 들어볼까요? 디즈니 만화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디즈니 만화를 가지고 디즈니 만화를 막 따라하고 옷을 입고 막 성대모사를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그런 걸 유튜브를 했더니 엄청 성공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 성공한 덕후라고 해요. 뭐 예를 들면 BTS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BTS 뭐 막 하다가 BTS 관련된 사업으로 또 엄청 성공해버렸어요. 성공한 덕후. 그 밑에 보면요. 어떤 백화점에서 신발 덕후 모이세요 라고 했어요. 신발 덕후 모이세요. 신발 좋아하는 사람들. 그래서 가장 아래줄 제가 좀 써놨는데요. 덕업 일치라는 말도 있어요. 내가 덕후인 거랑 직업이 일치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저라면 영어 공부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제가 영어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럼 덕업이 일치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저는 영어 공부하는 걸 엄청 좋아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덕업이 일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좀 뭐랄까 내 특기 제 뭐랄까요 장기랑 좀 그래도 이 강의하는 게 좀 잘 맞지 않나는 생각은 들고요. 실제로 덕업이 일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자동차 요거 막 이렇게 레이싱 같은 거 하는 거 좋아하시다가 그거 가게 사장님 돼서 성공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 덕후라는 말을 사실 좀 더 풀어보자면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서는 마니아라는 말이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광팬이란 말로도 좀 바꿔서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이요 10단어 같이 알아봤습니다. 네, 제가 이 생각을 해요. 이게 제가 이제 두 번째 채널을 그쵸 친절한 대학 기초영어 채널을 언젠가는 조금 바꿀 거예요. 제가 준비하고 있는 그 온라인 강의가 런칭이 되면 그 이후에 좀 바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그냥 외래어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계속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거 제가 올려도 어차피 많이 안 봐주시고 저를 좀 좋아해 주시고 저랑 이렇게 뭐 이 얘기 저 얘기 듣는 거 좋아해 주시는 분들만 많이 오시는 것 같아서 그러려고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들으실 때요. 뭐 부담 갖지 마시고 집중도 하지 마시고 그냥 뭐 집안일 하시면서 라디오 듣듯이 뭐 운전하시면서 또 저기 운동하시면서 그럴 때 그냥 쉬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이 시간까지 부족한 저랑 같이 함께 즐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